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이강까지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들었는데 돈이 아깝다 라거나 그런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쏟으려면 안 되실 것 같고 저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다들 제 카톡 프로필을 갖고 계신 걸로 압니다.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 그 운영위원장님께서 반강제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오늘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망의 성강인데 왜 대망의 성강이라고 했냐면 사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4번 강의를 해서 갑자기 여러분의 글쓰기가 대폭 상승하고 그런 일은 죄송하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글쓰기는 사실 저는 이렇게 강의 형태로 글쓰기 강의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어떤 강의를 들어도 어떻게 글 잘 쓰는 사람이 강의를 해도 그 강의만 들어서는 글쓰기는 전혀 상승하지 않거든요. 그 실력이. 어떨 때 글쓰기가 느냐면 반강제로라도 꾸준히 계속 써야 할 때. 예를 들어 저처럼 글 쓰는 걸 업으로 삼는다거나 그래서 갑자기 마감이 일어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선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 기사가 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향한 기사로 나가고 이렇게 돼야 사실은 글이 늘어요. 되게 환경적으로 글쓰기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만 저희가 평소보다 글을 조금 더 괜찮게 썼구나 혹은 내가 내 글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고 본인이 보고 판단해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정도의 강의는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는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뭐 편견 혹은 제가 글쓰기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많은 습관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잘 모르겠는 것들 조금은 이제 너무 글쓰기가 이제는 불확실하고 이렇게 어디 떠다니는 것보다는 손에 잡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글이 써지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바람인데요.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퇴고는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게 좋은 문장인지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을 써는 게 좋은 건지 문장력이란 과연 무엇인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제가 여러분이 이번이 3번째 강의니까 제가 드립을 막 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이제 아셨을 거예요. 제가 가끔 헛소리도 막 하고 왜냐면 제 스스로가 개그 욕심이 있기도 하고요. 잘 홈런이 터지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라는 형태는 약간 어떤 형태로든 재미없음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강의를 계속하는데 강의를 제가 농담 써먹기로 재밌게 하지 않으면 강의 자체는 약간 웃다가 끝나고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들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이제 노트 필기만 남았는데 이 노트 필기 한 것과 제가 수업 시간에 쳤던 드립만 남아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강좌를 열심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미뤄왔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지루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농담도 따먹고 그리고 드립도 치고 개그도 시도해보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함께 해봐요. 자, 3강입니다. 제가 이걸 매번 보여드리죠? 매번 보여드리죠? 저희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의식의 흐름체에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글쓰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들이나 버리고 이제 용기와 자신감을 얻어봅시다. 가열차게 앞으로 나옵시다. 이게 이제 1강, 2강까지 했던 거고요. 3강에서는 그래서 how to가 나옵니다. how to. 이 3강, 4강은 how to예요. 오늘 문장력이랑 과연 구성하는 능력이란 무엇인가 지난번에 강의 후반부에 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똥글을 그래도 읽을 만한 글로 바꿔보면서 우리가 재밌었어요. 물론 그게 한 사람이 썼을 때와 여러 사람이 막 아무렇게나 문장을 뒤집어 왔을 때 그걸 수정하는 방법은 사실 좀 달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문장을 수정하라고 제가 그걸 과정을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강의를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글쓰기라는 것을 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하는 문장들을 수정할 때 제가 어떤 포인트를 계속 짚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그럼 통일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 문장의 연결고리에서 비능 지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글을 수정하실 때도 본인은 알아요, 머릿속에. 내가 이런 플로우로 글을 썼으니까. 그게 일종의 의식의 흐름이거든요. 나는 이런 플로우로 글을 써서 A, B 다음에 C가 나오고 D가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B와 C의 연결고리를 빠뜨리고 글을 썼지만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나는 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남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눈 때문에 제가 계속 빈 곳을 지적하고 어떻게 연결할지를 물어보고 계속 문장과 문장의 그 다음 문장을 상상해보고 이 상황을 상상해보도록 제가 계속 유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의도를 조금 가르쳐 드리면서 재밌었잖아요? 재밌었죠? 우리가 되게 이상한 글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어쨌든 재밌었어요.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도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쓰기 전에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죠. 글을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 쓴다면 글을 쓰고 싶은 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누가 읽는지가 중요하다. 왜냐면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서 남들이 다 보는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읽힐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가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걸 쓰지? 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읽었으면 좋겠지?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텔레가 자꾸 달달거리네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문장력이에요. 물론 이게 막 어느 글쓰기 강좌에 나오는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의 문장력이에요. 문장력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걸리지 않는 문장을 쓰는 거예요. 글 자체가, 글 솜씨가 없어도 좋아요. 다만 사람들이 읽을 때 걸리지 않는 문장을 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구성력이나 주제 선정이나 아니면 소재 선정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읽혀요. 읽히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이렇게 문장과 문장 이렇게 이어가고 이렇게 쭉 스스스스스스 읽다 보면은 그냥 글을 읽었네 하는데 사실은 띄엄띄엄 읽어도 문장들이 잘 쓴 글이어야 훅 스키밍이 돼요. 스키밍을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포인트로 찍어가면서 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장력을 높여 넣으면 이렇게 쭉 읽어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지 않아도 이렇게 읽힐 때가 있어요. 그런 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장력 자체가 굉장히 문장력이 뛰어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구성이 잡혀요. 그러니까 구성 자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문장력이 좋기 때문에 그 문장력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문장 하나를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 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 예를 들어 주술 구조가 안 맞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의식의 흐름이 있어서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문장을 짧게 쓰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간단하고 명료해서 의미 전달이 풍부하고 잘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봤어도 잘 보여요. 뭐가 틀린 문장이고 아닌지가. 그래서 태우할 때도 편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좀. 그래서 구성 자체를 할 때는 제가 구성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문장력이라고 했을 때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읽히는 문장을 쓰는 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읽을 때 이거 문장 때문에 저는 제가 이거를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좀 화가 나요. 요즘 성격을 좀 고치려고 하는 중이에요. 화가 나요. 그래서 읽기 싫은데 요즘 기사를 봐도 그런 글들이 많아요. 워낙 매체들이 많고 다양한 글쓰기들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람하는 와중에 오타도 많고 막 문장도 별로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기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읽는데 불편하지 않은 그런 문장을 구성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저한테는 과제였고 나름대로는 그게 좀 힘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 문장을 잘 쓰려고 하다 보면 남의 문장도 보여요. 그래서 무슨 문장 알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제가 한 5개 정도의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 구성과 문장력이 조금 산재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제가 문장력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거는 구성력을 말씀드리는 걸 거예요. 1번 같은 경우 개요는 구성이야, 개요. 근데 여러분이 개요를 짤 때 제가 서본결의 정치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이 서론 우리 꼭 그렇게 쓰잖아요. 서론 띵띵, 본론 띵띵, 결론 띵띵 써놓고 우리가 서론에 무슨 얘기할지 소재를 쓰고 본론에 본론 1, 본론 2, 본론 3 이렇게 쓰고 결론은 이렇게 내겠다 하고 미리 다 계획을 짜내요. 그리고 결론 중간에 우리가 근거를 어떻게 쓸지 가지를 쳐놔요. 그리고 글을 쓸 때 요대로 그대로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개요 자체를 그냥 글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급해서 개요 자체에 큰 공을 들이지 못했을 경우 그 개요대로 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글을 쓰는 와중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요는 괜찮은데 글을 쓰다 보면 역시나 조급해져서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이 개요 말고도 다른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순간순간 괜찮아 보이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따라가게 돼요. 근데 그러면은 개요를 짤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글 전체에 골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는 생각을 전부 정리하고 쓰기 전까지는 잘 안 돼요. 근데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개요 짤 때 주시고 그리고 훈련을 하시다 보면 개요를 짠 다음에도 계속 글을 이어 쓸 수 있게 돼요. 개요대로 구성을 해서. 이거는 사실 짧은 글일 때는 짧은 글로 해당이 되지만 제가 지금 구성으로 서본별로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A4용지 기준 한 3분의 2 정도는 되는 글을 쓸 때 그렇게 돼요. 만약에 그냥 SNS에 올리는 작은 짧은 구성들을 쓰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문장만 괜찮으면 장땡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만 좀 들어가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기는 제가 여기 자소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레포트 쓰신다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글쓰기 포맷이 혼재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긴 글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긴 글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들을 전부 다 사용하시면 짧은 글일 때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긴 글을 좀 어려워하시니까 그래서 1번, 2번이 잘 안 돼요. 개요대로 쓰는 것이 안 되고 문장과 문단 자체에 대한 연결고리가 잘 사라져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국민교육과정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전과나 자습서에 보면 이렇게 본문, 교과서 본문이 나와 있고 문단에 주제 문장 띵띵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까지의 주제 문장은 이러하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 또 그 다음에 빈칸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 문장을 또 써야 돼요. 그럼 이게 또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아무도 그걸 이 주제 문장을 보고 이 주제들 문장 간의 통일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이 문단에 있는 짧은 글을 어떻게 하면 문장을 줄일 수가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장이 곧 문단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문단 전부 자체가 제가 쓰려고 했던 그 문장 자체를 뒷받침하고 있어야만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나 문장들이 있고 내가 이 문단에서 이 개요를 쓰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개요, 어떤 그 문장이 첫 문장에 들어가 있든 마지막 문장에 들어가 있든 중간에 껴져 있든지 간에 어쨌든 이 문단에 이 문장 이외의 다른 것들은 그 문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혹은 보충제로 사용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더 탄탄해지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개요를 짜는 법이에요. 제가 이따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문장과 문단이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글의 통일성, 그러니까 잘 짜인 글은 뺄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겨레에 있을 때 한겨레에서 내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논술 NI 학습지 같은 게 있었어요. 아한겨레라고. 아한겨레도 제가 계속 편집을 했는데요. 아한겨레 편집할 때 원래 있던 기사를 잘라서 편집을 해요. 근데 이 기사도 선정을 하고 그때 주제마다 바뀌고 커버 사진도 넣고 하는 게 저희 팀의 일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정도 아하를 편집을 했어요. 근데 보면 잘 쓴 글일수록 잘라놓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글이라 가지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 어디를 잘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진을 너무 줄이면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출판팀에서 싫어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자수가 정해져 있는 대로 다 자르자니 글을 자를 수가 없는 게 있고 아니면 다른 글은 너무 군더더기가 많아서 다 잘라가지고 기사를 한 개 들어갈 곳에다가 2개, 3개씩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진짜 좋은 글이라는 거는 잘 쓴 글이라는 건 문장들이 이렇게 잘 연결돼 있어서 그러니까 뭘 빼면은 잘 안 되는 글 뭘 뺄 수가 함부로 빼면 안 되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그 글 자체가 되게 쫀쫀해.
감정들이 관계가 헐거우면 뭘 잘라도 그냥 말이 돼요. 왜냐면 그 저자가 하고 싶은 말 자체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만약에 뭐 1번 문단에서 주제 문장이 나왔고 2번이나 3번 문단에서 우리가 이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 뒷받침한 문장이 하나라도 빠지면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써놨어요. 문장과 문단은 하나고 문단과 글은 하나라는 거. 물론 이렇게 쓰기는 저도 힘들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강의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제가 자리에 누우면 너 다 잘해라 라고 꼭 말한다니까요. 예전에 김재도 선생가 누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열심히 얘기해놓고 자기도 가면 나나 잘 살아야 되는데 뭔 소리를 또 바깥에서 했나 이런 생각한대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뭐 전문가인 척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씁시다 하지만 제가 글을 쓸 때 이렇게 하느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다만 알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이해를 글쓰기가 잘 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기처럼 좋은 글을 써야 되는데 잘 모르겠고 자신이 없고 이런 상황이랑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본인이 이 원칙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이제 글을 어떻게든 쓸 때 적응하기가 쉽거든요. 이 5번 맞춤법 그냥 넘어갈게요. 저 같은 사람들을 좀 괴롭히지 마세요. 막 저는 되게 오타를 많이 내거든요, 톡을 할 때. 근데 제가 내는 오타에는 관대하고요. 다른 사람이 명백하게 맞춤법이 틀린 것 같은 거 있죠. 그러면 되게 그러니까 오타 같으면 저도 뭘 안 해요. 그냥 오타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왠지 맞춤법을 몰라서 이렇게 쓴 것 같은 공부 못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설거지, 설것이 막 헷갈려요.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모른다고 자진 납세하지 마세요. 그냥 이따가 네이버 쳐보세요. 왜냐면 저도 가끔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글쓰기는 의리가 있다 이거는 윤리적 글쓰기를 말하는 거예요. 남의 글을 따라 쓰면 남의 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쓰고 내 글이라면 그럼 내 글이라고 당당하게 쓰고 뭐 우연의 일치로 명백하게 똑같은 문장이 나왔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이디어나 구성력이나 이런 것까지 명백하게 갖기는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적인 인간이거든요. 생각보다 인간의 경제력과 창의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모두도 갖고 있어요. 진짜요? 저도 예전에 그 글쓰기 강의 듣다가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면 진짜 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저렇게 되고 있지 막 이랬거든요. 사실이었어요. 잠재력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마감을 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저한테도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테크닉이라는 게 있었구나. 처음에는 1200자짜리 글은 원고지 6장 정도가 돼요. 그게 단신 한 꼭지 정도 분량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이거 하나를 쓰는데도 하루가 꼬박 걸려요. 그래서 저는 현충일 뭐 이렇게 빨간 날에도 안 나와도 되는데 회사에 나와가지고 그 한 단짜리 기사 쓴다고 하루 종일 있다가 막 선배들이 쟤 왜 저러냐고 막 그래서 놀리고 있었죠. 전 되게 바본 줄 알았거든요, 제가. 나중에는 20분 만에 나와요. 공장이었어요, 공장. 단신기사 공장. 뭐 공장 찍어내요. 보도자료가 왔다. 그럼 15분이면 돼요. 그게 약간 사람들이 기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글은 조금 힘줘서 쓰고 싶고 어떤 글은 그냥 대충 써도 된다 이렇게 싶으면 막 처음에 기자가 됐을 때는 너무 지면이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내가 감히 사람들이 막 다 보는데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떡하지 말고 고민했는데 될 대로 되나지 이렇게 직장생활 이게 사명감이 직장생활이 되는 게 아주 한순간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에 되게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두 번째,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유시민 작가 이런 분들이 막 얘기를 해요. 다독, 다상, 다작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셔요. 그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다작, 다독, 다상량 하신 거예요. 근데 다만 계속 쓰면 잘 쓴다 라는 게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계속 뭘 쓰냐고. 계속 똥글을 쓰면 계속 똥글을 쓰게 돼요. 계속 글을 잘 쓰려고 노력하게 되면 잘 쓰게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목표로 노력을 하느냐, 노력해서 될 만한 글을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노력해도 안 되는 거를 자꾸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틀을 말씀드렸잖아요. 문장과 문단이 하나고 문단과 한 글이 하나라고 했을 때 그 관계는 이렇게 짜시는 거예요. 관계를 계속 생각해요. 내가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을 쓸 때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대로 내가 이걸 썼고 그 다음에 바로 내 생각이 이렇게 이어졌고 하면 주장이 2번 나와요. 주장이 2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와서 연습방에 있고 연습방에 와서 강의를 했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날 보고 있고 갑자기 공짜로 뜨거운 커피가 받았고 나는 덕을 많이 쌓은 것 같고 이런 의식의 흐름대로 계속 쓰면 그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제 생각이거든요. 다만 이게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은 제가 연두색 방에 왔고 라고 하면 이 연두색 방이 어디에서 있는 방이고 왜 연두색 방이고 이 연두색 방이 왜 갑자기 등장했고 이런 연결고리도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글로만 이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은 을에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캐치해내야 사실 사람들이 읽을 만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쉬운 말로는 독자의 니즈를 파악한다 라고 경영학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람들이 많이 읽는 글을 쓰고 싶으면 사람들의 니즈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재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소재거나 아니면 두 번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주 묘사를 세세하게 해서 사람들이 글만 읽어도 자기가 그 상황에 와 있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필력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등 우리가 좋은 글의 요소라고 하는 많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읽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글이 많이 읽힌다. 사실이에요.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니까요. 그 사람들은 읽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얘기한다. 이런 글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얘기를 하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완전한 중심 문장이나 보조 문장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주장을 던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럼 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건 동의를 하지 않건 글을 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어떠한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결론이 왔지?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해줘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소서를 볼 때 이건 제가 자소서 문항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보통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꼭 장점을 쓰라고 하잖아요. 장점을 쓰라고 하고 단점을 꼭 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많은 취업 준비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장점은 일단 누구에게나 장점을 어필할 만한 것을 쓰느라 애를 쓰고 단점은 가만히 생각하면 장점인 걸 써요. 예를 들어 단점을 쓸 때 저는 되게 가끔은 되게 예민하다고 막 너무 작은 것에 너무 예민하다고 이렇게 쓰고 바꿔 읽으면 저는 꼼꼼합니다. 혹은 바꿔 읽으면 저는 너무 관대하지 못합니다. 이런데 바꿔 읽으면 깐깐합니다. 깐깐해서 좋거나 꼼꼼해서 좋은 직업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단점이에요. 그런 걸 거의 공식처럼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모르셨나요? 많은 취준생 여러분? 이 단점은 보통 그렇게 써요. 단점은 생각해보면 장점인 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서 다음 세대 재단인가 면접을 보러 가서 단점이 뭐냐고 면접관이 질문을 한 거예요. 했는데 다음에 자소서에 있는 단점이자 장점인 걸 쓴 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면접관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장점인 거 말고 진짜 단점을 얘기해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너무 당해가지고 면접에 떨어졌다는 슬픈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준비하셔야 돼요. 단점이 무엇이고 가만히 생각하면 장점인 게 무엇인지. 그래서 면접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혹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 모를까 어쨌든 다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자소서를 쓸 때 장점이건 단점이건 쓰라고 하면 쓰세요 다들. 장단점 같은 거는 우리가 교육과정을 겪으면서 다 한 번씩 써봤어요. 이렇게 자기소개 장점 땡땡 단점 땡땡 그럼 장점 잘 웃는다 단점 이런 거 고민해요. 내 단점이 뭐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막 장난이 심하다 이런 거 써요. 생각해보면 그냥 유쾌한 애예요.
그런 거를 막 써놓고 그리고 자소서 쓸 때도 똑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장단점을 쓰라고 하려고 첨자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긍정적인 사람입니다라고 해놓고 또 쓸 말이 없어요. 저는 너무 긍정적이라서 어떠한 일이든 자꾸 부연 설명을 해요.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상황으로 열심히 살아서 많은 분들은 제게 참 긍정적이어서 좋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라고 다른 사람의 평가까지 이렇게 써줘요. 해서 계속 이 글을 채워가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에요. 저는 긍정적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쭉 하고 사실은 주장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는 어떤 게 근거가 되냐? 긍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 긍정적이라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긍정적인 힘을 발휘해서 뭔가 딴 걸 뭔가 성취해냈어야 돼요. 그게 사례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어져요. 왜? 면접관들은 여러분을 모르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아무리 써도 저는 긍정적이고요. 저는 너무 긍정적이라서 사람들이 다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뭐라 그래? 장단점 쓰라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계속 쓰다 보면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맨날 사례로 쓰라고 해요. 제발 자소서 사례로 쓰세요. 그리고 사례로 써야 자수를 빨리 채우고 효율도 높아요. 그렇게 쓰시는 걸 제가 늘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메이저 화살표형 사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언제 그랬지?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게 뭐야? 다시 톱파보시고 긍정적인 본인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자소서 같은 경우는 모든 문학의 본인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아주 주관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건 내가 나를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장이거든요. 나는 긍정적입니다. 라는 게 주장이에요.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요. 그럼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남을 설득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자소서가 자수가 그렇게 많이 써져 있는데 사람들이 장수 채우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같은 말을 계속 이어쓰고 있고 근데 경험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경험으로 소개, 본인의 스토리를 쇼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텔링보다는 쇼잉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누군가가 정유미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럼 정유미가 누군가가 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저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먼저 어필하고 싶은 걸 얘기하잖아요.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자소서 관련해서 질문 있는 분들은 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요에 살을 붙이면 이 살이라는 게 이 뼈대를 지탱하는 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 주장과 근거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그 관계들을 얘기해내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짜는 방법을 이따가 또 우리가 살짝의 실습을 해보면서 다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문장 아주 중요하죠. 첫 문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글 쓸 때 그 첫 문장 이렇게 좀 훅 끌어서 사람들이 그 다음 문장을 좀 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어떤 첫 문장이 좋은 문장인가요? 1, 2, 3, 4번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어떤 게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세요? 2번. 2번? 또? 2번이나 3번. 2번이나 3번. 1번. 1번. 4번은 아무도 없으세요? 장남인 거 너무 뻔한 스토리인가요? 사실 다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왜 다 되는지 아세요? 문장이 짧거든요. 이게 짧아서 그래요. 다 괜찮아 보이는 거는 문장이 짧아서 그래요. 문장이 짧아서 괜찮은 문장들 이 다음으로 독자를 끄는 데는 다 끌긴 끌 거예요. 다만 무엇이 더 임팩트가 크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1번이나 4번은 유니크하진 않죠. 밀레니엄 베이비가 이 사람 하나이진 않을 거예요. 밀레니엄 베이비는 지금 2000년에 태어난 애니까 용띠죠. 용띠고 지금 고3이에요. 많은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이제 곧 20살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장남입니다. 대한민국 장남이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많아요. 여기 남초니까 장남 아니신 분? 한 분 보세요.
여기 남성분들 이렇게 많은데 장남 아니신 분이 한 분이에요. 감독님도요? 저 장난입니다. 한 분이에요. 장남이 아닌 분이 한 분입니다. 촬영 감독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1번이나 4번은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구나.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지라도 그게 얘한테 무슨 스페셜한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해주게 해요. 이건 뒷문장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4번으로 시작해도 2번, 3번으로 시작한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글을 쓸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첫 문장만 딱 보고 판단을 했을 때 2번이나 3번이 좋죠. 저는 3번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그날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하면 어떤 날 무슨 사건이구나 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 캄캄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사건이야? 사람이야? 언제야? 왜? 그러니까 이런 그냥 이건 감정이잖아요. 감정을 툭 던진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졌어. 나 눈앞 캄캄했어. 대신에 얘는 뭐가 문제냐? 진짜 눈앞이 캄캄해질 만한 내용을 뒤에 얘기해요. 눈앞이 하나도 안 캄캄해질 것 같은데 괜히 캄캄하다고 얘기하면 쪼다가 돼요. 그래요. 놓읍시다. 쪼다가 돼요.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하면 그냥 바뀔 법한 일들을 얘기해줘도 되고, 장남입니다나 밀레니엄 베이비는 이 밀레니엄 베이비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의 밀레니엄 베이비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유니크한 의미로 남아오는 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인의 설명이 좀 좋을 거예요. 저는 장남입니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장남입니다 했는데 여기서 진짜 임팩트가 있는 글이 나오는 건 물론 이게 좀 비인간적이긴 한데요. 저는 장남입니다. 하지만 뭐 언제부터 저는 외아들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 진짜 뭐지? 진짜 엄청 어디로 갈지 몰라요 글이. 그러니까 물론 첫 문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첫 문장을 임팩트 있게 쳤을 때 그 뒤를 책임지시는 것도 글솜씨고 첫 문장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글솜씨예요. 재밌어요. 우리가 그 지난 강의 후반에 거의 게임하듯이 막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막 지적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기가 비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기가 비고. 재밌었죠? 오, 3번이나 2번으로 글을 이어써봐도 재밌겠네요. 저랑 같이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해보세요. 눈앞에 칸글 그리고 나중에 막 와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 다음은 괜찮은 글인가요? 이렇게 찌질하게 오셔도 제가 찌질하게 대답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만약에 2번이나 3번의 문장으로 시작하는 자소서가 편의상 자소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면 보통 본인이 설명하는 글이라서 자소서가 많은, 저는 1990 몇 년에 자상하신 아버지와 엄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일남일녀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문장 하나 있으면 그냥 얘가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 100개씩이나 다른 가정사를 듣고 있는 감독관보다 이렇게 뭔가 재밌는 스토리를 들려주는 애들이 좋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심사위원들의 마음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궁금하지 얘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는 안 궁금해요. 왜냐면 어떤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인간인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글을 써보라고 하는 거고요. 4번 제목 연습. 제목을 잘 짓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왜 평범한 역사는 없냐 그랬냐면 사람들이 되게 대개는 제가 자꾸 자소서 예를 드는데 왜냐면 그게 되게 편의상 좋거든요. 글쓰기 할 때 제일 1번이에요. 본인을 어떻게 표현하는 글을 쓸 것인가가 자기 삶이 굉장히 평범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평범한 거를 잘 쓰는 것도 글을 잘 쓰는 거고요. 평범하지 않은 소재를 잡아서 책임을 지는 것도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소서를 쓰는 분들한테는 늘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글쓰기는 선생님 알겠는데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좀 딱히 쓸 게 없다 이거예요. 소재가 없다고. 그리고 소재를 찾았다 할지라도 남들이 다 갖고 있을 법한 소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늘상 뭘 추천드리냐면 진짜 남들이랑 똑같은 걸
찾아서 본인만 느낀 경험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남들이 안 했던 경험들 중에서 남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성찰을 해든지 똑같이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자소서를 쓰시는 많은 분들이 또 와서 아니 그건 또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답이 없어요. 모든 건 평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만이 느낀 뭔가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소서를 쓸 때 빨리 자소서를 써가지고 마감 시간 안에 넘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갖지 못해요. 근데 저는 늘상 추천을 드리건데, 그래서 생각보다 일찍 구상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의 평범한 역사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소서 쓸 때 늘상 칭찬받았던 문항이 있어요. 뭐였냐면 본인 삶에 맞닥뜨렸던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는 진짜 많이 나와요. 모든 회사에서도 그냥 진짜 어려운 걸 경험했던 막 진짜 절망적이었던 상황을 쓰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그럼 사람들이 1번 절망을 내가 언제 했냐, 언제쯤이 나의 삶에서 굉장히 절망적인 시기였냐 라고 해서 막 고민해요.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걸 진짜 적나라하게 쓰는 것이 과연 옳으냐, 아니면은 적당히 이거 너무 임팩트가 큰 거니까 조금 이렇게 유한 걸 갖다 찾아야 되냐, 이런 걸 많이 고민하시는데 저는 엄마랑 열심히 싸운 걸 썼어요. 저희 엄마 되게 재밌으신 분이거든요. 진짜 귀여운 여자예요. 근데 저랑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냥 저는 막 이렇게 뭐 가두려고 하면은 다 튀어나가는 애예요. 안 그래 보이죠? 아, 그래 보이나요? 제가 이렇게 막 엄마가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 막 이러는 애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런 거. 엄마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엄마가 생각이 짧다. 왜냐면 엄마가 방금 하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엄마는 늘 절망했어요. 엄마가 늘 절망적이셨죠. 왜냐면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왜 부모 자식 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어느 순간에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하는 말을 다 따라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말이 안 돼. 내가 생각할 때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짜증을 나기 시작해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이 싸우게 되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길었어요. 그리고 막 엄청 많이도 싸웠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쯤에 싸우다 지쳐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소서에도 제가 엄마랑 계속 싸웠습니다. 이 정말 사이가 좋을 때 되게 좋거든요. 막 손잡고 쇼핑 가고 난리예요. 저도 되게 잘하는 딸이거든요. 근데 싸울 때는 진짜 무슨 천천치 왼수가 이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는 막 집에 물건을 부수고 조금 컸을 때는 그냥 집을 나가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도 집이 서울인데도 막 신촌에서 하숙하고 그랬어요. 막 하숙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막 이게 다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기 막 몸부림이라고. 엄마 전화 안 오고 한 달 동안 연락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이어졌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사회학을 같이 전공했는데 사회학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학의 기본 전제죠. 인간이 사회 안에서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됐을까? 엄마는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됐을까? 나는 어쩌자고 이렇게 성장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고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냐? 엄마를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삶을 반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어떠한 학교에서 무슨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으며 우리 엄마의 어릴 적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의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엄마 고향 대구로 내려가요. 그래서 외갓집에 가서 엄마 사진을 막 어릴 때 사진을 막 들춰보고 이거 뭐야? 이때 뭐 했어? 이거 뭐야? 그래서 갑자기 엄마의 삶을 평면으로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엄마 자꾸 읽어줬어요. 내가 보니까 엄마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엄마를 좀 인터뷰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어쨌든지 간에 이 불행의 굴레를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엄마랑 내가 서로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좀 이해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엄마를 이해하기 위해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증거로 노력을 하고 있다
있다는 걸 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터뷰를 하고 글로 쓰고 찾아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엄마랑 싸운다. 전 큰딸이거든요. 제 첫째예요. 그래 보이죠? 큰딸이 엄마랑 싸운다라는 백주대낮의 거대한 명제예요. 이거. 대한민국에 이걸 벗어나는 엄마와 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엄마와 싸우는 딸이라는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하거든요. 이것만 보면 되게 평범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싸웠으면 왜 싸웠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래서 저는 계속 엄마 평전을 썼고, 그 엄마 평전에 나온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평전을 쓰고 엄마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썼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는 걔를 뽑을 것 같아요. 이게요, 물론 저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저만 이렇게 해결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 뭔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교육혁신을 또 하고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떠한 상황이었든 상관없어요. 그냥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걸 썼어요. 아주 평범한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이랑 가서 떡볶이를 먹는데 이 떡볶이집 아줌마가 이렇게 돈을요 오픈해가지고 이제 양심 통장처럼 이렇게 거스름돈 이렇게 받아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꼬맹이들이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돈통에 돈을 못 넣는데 아줌마가 애가 올 때마다 아줌마 이거 저기 돈통 좀 내려주세요. 그래야 돈을 내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는 계속 그걸 자꾸 내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러면 돈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꾸 왜 돈통을 내려주면서 돈을 받아 양심 통장으로. 차라리 그냥 낮은 데다가 놓든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열심히 돈 달라는 대로 계산해주든지 이게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아줌마는 계속 그러니까 걔는 그게 너무 보기가 싫었나 봐요. 그 집 딸도 아니야. 그 집 딸도 아니고 그냥 본인은 돈통에 잘 손이 가는 애야. 근데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본인의 사후 철학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초등학생들은 손이 안 닿으니까 자꾸 아줌마한테 내려달라고 하면 아줌마는 그걸 매번 내려주고 이 상황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 엉뚱하게도 그 초등학생들을 다 들짜놓고 야 너 이거 이렇게 밑으로 돼 있는 게 좋아 올라가는 게 좋아 이렇게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꾸 볼 때마다 아줌마한테도 아줌마 이거 안 귀찮아? 계속 물어봤어요.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 돈 따로 위에 돈통 따로 막 이렇게 놨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냥 돈통을 내렸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얘는 그냥 본인이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는 단골 떡볶이집에 그냥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되게 재밌게 썼어요. 재밌게. 그래서 또 걔 또 안 떨어져요. 자소서에서. 그러니까 뭐를 쓰면 떨어지고 뭐를 쓰면 안 떨어진다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재밌고 유쾌한 소재들일 수도 있고 그냥 본인이 진짜 해결한 걸 써야 돼요. 본인이 진짜 그렇게 분명히 하나씩은 있어요. 그런 스토리들이 재밌는 스토리들이죠. 우리 엄마 평정원을 가끔 다시 읽어보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글을 쓰던 저랑은 또 달라졌으니까 보다 보면 내가 그때 글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국에는 내가 엄마를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쓴 게 확실해요. 글을 읽어보니까 약간 나는 내가 먼저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썼다는 게 너무 명백하더라고요. 또 재밌어요. 그 예전의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다 제가 썼거나 혹은 제가 남들이 쓴 재밌는 것들을 좀 갖고 온 것들이에요. 제목을 생각해보고 제목을 꼭 붙이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내놨을 때 사람들이 솔깃해서 올까? 맛집 줄 서 있다 건진 철학 저건 제 친구 건데요. 제 친구 건데 맛집의 줄을 요즘에는 맛집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줄을 서서 먹는 경우가 꽤나 있죠. 그래서 줄을 서 있다가 이게 진짜 맛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블로그 댓글에 낚인 호갱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 있다가 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미디어의 신뢰도까지 갔어요. 상상의 나래가. 왜냐면 맛집이 너무 길어가지고 줄이 이건 쓸 수가 없었대요.
이걸 쓸 때 자소서에도 중간중간에 이걸 썼어요. 20명 남았다. 대기까지 15분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17분째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가 잘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글을 써보니까 되게 재밌었고, 이 여행은 다 좋은 거라지만 라고 하는 거를 쓴 너무 어두운데? 제 세대인데, 여행은 요즘에 여행이 진짜 붐이잖아요. 예전보다 확실히 우리가 여행을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도 돈 모아서 여행 꼭 가고, 뭐 사실은 직장인들도 직장 때려치고 여행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산업화 시대는 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왜냐면 여행을 왜 가요? 잘리는데. 지금 되게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뭐하러 여행 가겠어요? 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죠. 좀 더 서구화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행을 진짜 싫어요, 걔가. 걔는 어디 가는 게 되게 싫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여행 가가지고 여행 사진 올리고 이러면 자기는 부러운 게 아니고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짜증이 난대요. 왜냐면 왜 나는 여행 가기 싫은데 사람들이 자꾸 여행 가는 게 옳은 것처럼, 마치 그게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누구나 여행을 좋아하는 것처럼 자꾸 이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그런 여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포장해 나가는 게 되게 싫대요. 그래서 이걸 썼어요. 재밌었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해보면 우리 왜 여행을 많이 가지? 그러고 보니까 나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여행을 계속 가는 일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게 해주는 글이죠. 되게 재밌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행을 다 좋고 모두가 여행을 원하고, 막 제가 해외 출장을 가끔 가는데 해외 출장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그렇게라도 비행기 타보고, 그렇게라도 바깥 땅하고 밟아보고. 실제로 현실 속의 해외 출장이 저는 개처럼 일하고 오거든요. 그냥 애리조나 가서 참 9박 10일, 7박 8일 있어도 애리조나 주립대학만 보고 와요.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사람들이 가라는 데만 가면서, 거기서 3시간만 운전해서 나가면 세도나고 7시간, 8시간만 운전해서 나가면 그랜드 캐년인데, 저는 애리조나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컵배기도 못 봤어요. 그냥 애리조나 공항, 애리조나 주립대, 우리 숙소, 끝.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죠. 왜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고 싶어요. 근데 얘는 이런 글을 써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재밌는 글이었어요. 연애보다 근데 이걸 다 글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제가 허락을 안 받았어요. 허락을 못 받아가지고 잘 안 돼요. 제목 연습. 내가 툭 던진 돌 내가 맞았다. 이거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제 한 번의 동료가 아이디어 한 번 잘못냈다가 그 모든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앞으로 과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나의 노동권과 그리고 회사의 미래와 그리고 사회적인 효과를 위해서 과연 나는 총대를 메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가? 이런 거를 성찰할 때 했던 글이고, 연애보다 편에는 19살의 예술편력은 되게 재밌는 대안학교 학생이 쓴 글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대학 가면 다 연애한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대학 가서 연애하면 된다고.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많이 줄었죠. 워낙 일찍 때부터 연애를 하니까. 그래도 얘가 썼을 때만 해도 막 사람들이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던 곳이라서, 본인이 있었던 사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대학 가면 연애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지금도 할 수 있지만 가면 더 좋은 사람들 더 많아. 생 구라를 이렇게 쳤대요. 우리 3대 구라 있잖아요. 대학 가면 살 빠진다, 대학 가면 연애할 수 있다, 대학 가면 돈 벌 수 있어. 거짓말이죠. 아주 거짓말. 그리고 대학 때 막 놀러 다닐 수 있다고. 거짓말이죠. 시험 때 다 그렇게 밤새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도 몰랐어요. 고3 때까지는. 대학 가면 시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죠. 제가 학교를 갔더니 학교 대학가에서 콘서트 하느라 조금 시끄러웠더니, 제가 그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독서실 열람실에 있었는데 정말 약속이라고 한 듯이 그 창가에 있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도미노로 닫는 거예요. 저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냥 저 콘서트 가고 싶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대학생들도 요즘 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얘는 대학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제일 하고 싶은 것으로 평일에 미술관 가기 이런 거 꼽았어요. 왜냐면 미술, 예술을 너무 좋아하는 애였어요. 너무 좋아해서 계속 걔는 미술 교과서를 제일 많이 봐요. 그 미술 교과서는 보통 필기 시험 볼 때 말고 잘 안 들추거든요. 수업 시간에 잘 안 써요.
근데 걔는 새학기 교과서만 받으면 미술 교과서에 무슨 내용 실렸는지만 계속 보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별로 없을 때 미술관에 가서 관람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 있으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짜증이 난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걸 썼어요. 글을. 나는 언젠가 꼭 자기는 미술 과목을 편애야 한다면서. 그래서 저기는 저 연애보다 편애라는 게 사람들은 대학 가면 연애한다고 하지만 나는 대학 가면 미술관 갈 거야. 그게 내가 편애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썼어요. 재밌죠? 그런 식의 트위스트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좋아요. 조금 글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갖고 놀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밌어요. 재밌는 소재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유머가 필요해요. 유머의 시대입니다. 재밌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티 잘 내는 법. 이거는 제가 여러분 첫 문장도 열심히 쓰십시오. 제 소재도 기똥차게 잡으십시오. 문장도 깔끔하게 쓰십시오. 기깔나게 쓰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문장 하나하나 다 기깔나게 쓰면 큰일 나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혼란을 드려서.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완급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우리가 공들여 쓴 문장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속 치면 읽는 사람도 피곤해요. 근데 이런 게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약간 본인은 아는 것도 많고 지금 준비도 됐고 약간 하고 싶은 말도 많아. 욕심도 나고 그리고 마음이 앞섰고 문어체로 써야겠어. 되게 똑똑해 보이는 글을 써야겠어. 약간 현학적으로 쓰고 싶어. 이런 욕망이 있을 때 잘 나와요. 계속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그래도 욕심이 많은 모범생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특히나 고작 한 2학년, 3학년쯤 됐을 때 많이 나오는 패턴. 어떤 패턴이냐면 되게 무거운 용어를 써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가장 멋있었다고 생각했던 많은 단어들을 전부 다 우겨넣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막 이렇게 써요. 이 시대는 이렇게 시작해요. 일단 시작을. 이 시대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혹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혹은 이렇게 오늘도 그런 애 글을 하나 봐주고 왔는데 걔가 이렇게 썼어요. 미래는 우리 손에 있다. 그렇겠지. 미래는 니네 손에 있겠지. 미래는 니네 손에 있는데 그 다음에 문장들이 막 하지만 우리는 모든 기회를 빼앗겼고 그래서 너 어디 시위 나가니? 이건 거의 무슨 제가 이런 거 잘 다듬고 훨씬 네가 공부를 똑똑하게 하면 공산당 사원 될 거라고 했어요. 물론 공산당 사원은 훌륭한 글이죠. 저는 거기가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떤 거냐와는 아주 상관없이 글 자체로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진짜 잘 쓰는 분들이 조선일보에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한겨레나 논조와는 상관없이 글 자체를 잘 쓰는 것은 사실은 주장의 타당성과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할 말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글을 잘 쓰는 거거든요.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글이니까 글로 딱 보는 것과 그걸 진짜 그 글에 막 엄청 감정이입을 보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편력 없이 글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내 정치적 성향이 맞으니까 나는 열심히 조선일보랑 중앙일보랑 동아일보랑 열심히 볼 거야. 가끔 여러 가지 인터넷 신문도 같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같은 주장만 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주장을 어떻게 펴는지에 대한 글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글을 잘 쓰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편력 없이 독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나 신문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요즘에는 근데 어떤 신문을 읽는 게 글을 잘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사실은 글 쓰는 걸로 보면 조선일보가 잘 쓰긴 진짜 잘 써요. 조선일보 칼럼, 물론 간장 한종지 이렇게 동아일보 보면 그러니까 글 자체로 쓰는 괜찮아요. 그냥 글 저변에 깔려있는 저자의 감수성이 후진 것이지. 그런 게 욕을 먹는 이유가 다 있죠. 그래서 요즘에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산업 역군의 시대에 열심히 돈을 벌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그렇게 탕진하면 안 된다. 이런 칼럼들이 막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너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까지잖아요. 너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네 감수성이 이렇게 초라하구나. 이 정도까지 알면 돼요. 하지만 글은 잘 썼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글을 잘 쓴 것과 그것을 내가 공감하는 거랑 아주 다른 문제죠. 사실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글이 확실히 약간 엘리트 신문의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요. 자기들도 자기가 똑똑한 거.
그래서 열심히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어휘 자체를 쉽게 쓴다 하지만 사실은 구사하는 어휘나 아니면 그 생각의 팔로워 수준이 좀 높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읽기에는 약간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본인들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라요. 왜냐면 본인들이 이미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위기들도 있고, 그렇게 배우면 좀 힘들어요. 어떤 게 진짜 쉬운 글이냐. 그래서 약간 어렵게 쓰는 것이 조금 익숙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쓰는 어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한방 혹은 한 문장, 내가 진짜 공들여 쓰는 문장은 딱 생각하시고 그냥 옆에 적어놓으세요. 언젠가는 써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냥 편하게 써보시고, 글을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끼워 넣으면 좀 괜찮을까,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일단 중간에서 꼭 끼워 넣는 거 고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근거 없는 주장은 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내 말은 그냥 빼는 게 편해요. 설득력 있는 글이어야 생생히 다가온다는 것은 독자들이 있는 글일 때 그래요. 일기장은 마음대로 쓰세요. 아무렇게나 쓰세요. 문장력, 맑은 문장의 깔끔한 정신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문장의 군더더기가 많아져요.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본인이 글을 쓸 때도 힘들어요. 왜냐면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거든요. 무엇을 먼저. 왜냐면 본인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내 주장을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게 주장의 근거가 이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근거들 사이에서 뭐를 조금 더 부각하고 뭐를 조금 더 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이유가 어떤 근거를 먼저 낼 거냐, 어떤 근거에 어떠한 사례를 넣을 거냐 라는 것들까지 개요를 쓸 때 고민하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 통일성을 다 구성해놓고 설명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개요를 보고 글을 쓰기 힘든 것은 개요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개요는 대충 짜니까 그래. 그러면은 사실은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개요에 공을 들이고 개요에서 통일성을 고민하면 고민한 만큼 글을 쓸 때 반영되기가 훨씬 쉬워요.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혹시나 몰라서 넣었어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내 글 습관. 내가 많이 쓰는 어휘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내가 많이 쓰는 말을 할 때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예컨대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많이 써요. 혹은 이런 거 많이 써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거 많이 쓰고요. 강의를 해서 그런 것이 있지만 글을 쓸 때는 저는 쉼표를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중이에요. 아직 노력이 안 끝났어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었지만 요즘도 약간 제가 일을 할 때 영어를 썼다가 한국어를 쓰다가 막 이렇게 막 스위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쓸 때도 머릿속에는 영어 문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 순서가 이상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되게 번역투의 문장을 많이 쓰게 돼요. 저도 그래서 두 개를 다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고, 사람들이 거시다를 진짜 많이 쓰는데 이걸 어떻게 고칠지 몰라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걸로 고칠 수도 있어요. 하게 된다 보다는 한다가 더 좋고요.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본인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럴 가능성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이 자신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나는 커피는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노가 진짜 커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물론 제가 동의하는 문장은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가 이렇게 커피는 아메리카노라고도 할 수 있죠 라고 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왠지 본인의 뭔가 솔리드한 주장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괜히 문장 길어지는 거라던가 아니면 불필요한 한자 이런 거는
없어 보여요. 사실은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없어 보여요. 뭔가 할 말이 없어서 저렇게 쓴 것 같아요. 약간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되게 쉬운 문장으로 촌철살인을 잘 던지는 게 글을 임팩트 있게 만들어요. 믿어보세요. 진짜 아닐까요? 보셨죠? 질문 있으세요 혹시? 날씨가 추워졌다 그랬다 해서 연휴 다음에 월요일이라 좀 힘들죠? 저도 그래요. 갑자기 소리 덜 깬 것 같아요.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만 도 소리 다 깼는데. 자, 이게 조금 가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들이요. 뒤에서 틀렸다. 전달력 무조건 전달력이에요. 남이 보는 글은 전달력. 남이 보는 글은 잘 읽히는 글로 쓰는 게 중요하고요. 정중한 구어체라는 건 남이 읽히는 글일 때 구어체와 무어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구어체는 아주 간단해요. 소리 내서 읽었을 때 거리낌 없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었을 때 자연스러운 글. 아주 문어체는 소리 내서 읽어도 뭔가 이 말하는 느낌처럼 들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 말하는 연설문이나 이런 것처럼 들어도 그냥 별로 거리낌이 없는 문장이면 정중한 구어체예요. 문장은 짧을수록 좋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고 중복은 독자를 지루하게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사람들이 중복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자기 글은 중복을 다 뺐대요.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여전히 중복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긍정적이라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긍정적인 사고로 잘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험 반복이에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긍정적인지를 말해주는 근거. 왜 긍정적이냐면 이게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주장만 늘어놓는 격이 됩니다. 좀 더 중복이라는 표현을 좀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피동보다는 능동. 이거는 아까도 설명드렸고 애매한 표현, 추측성 표현을 피한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도 주장하면서 본인 주장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도 글은 일단 우기고 보세요. 어떻게든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객관적일 수 없을 때 하는 거고 남 읽으라고 내가 쓰는 글은 보통은 주관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자신감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자신 있는 생각만 글에 쓰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독자의 머릿속에 동영상을 넣자라는 건 텔링보다 쇼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한테 계속 줄글로 늘어 설명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화면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해가 훨씬 잘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해됐어요? 이거가 제가 하는 8가지예요. 8가지 태고. 제가 8태고라고 하는데 8태고를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퇴거를 할 때 원칙이 있다고. 한 번에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한 묘소만 본다. 처음부터 끝까지 능동형으로 썼는지 쫙 그러니까 불필요한 피동이 없는지 쫙 보고 끝. 그럼 주수구조 오류가 없는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쫙 보고 끝. 한 번에 하나씩 하시는 게 좋아요. 맞춤법 오류 없는지 쫙 보고 끝. 시제, 문단 부분, 기사의 형태. 전 보통 기사를 쓰니까 그리고 기사가 아니어도 제가 쓰는 글은 웬만하면 기사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췄는지 보고 인용이 적절한지, 인용이 있으면 혹은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여기서부터는 이건 맨 마지막으로 구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문장 순서를 바꾸는 게 더 좋겠다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빈 곳이 보인 것 같으니까 이걸 채워 넣는다거나 불필요한 게 많으니까 뺀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좀 강의가 지루하죠. 아무리 썰을 풀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글을 쓰실 때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 같은데 네. 사례를 먼저 찾고 주장하는 바를 써야 할지 아니면 주장하려는 요지를 잡고 그에 걸맞을 만한 사례를 좀 조합해서 짱을 쳐야 하는지 질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맞춰서 글을 쓰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소서를 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자소서를 완전 중심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제가 자소서를 쓰기 전에는 본인의 삶을 좀 스키밍 해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소재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좀 빼놔요, 사례를. 여기서 이런 것도 쓸 수 있네. 그래서 자소서 몇 번 쓰다 보면 대충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소서 문안을 저는 아예 보지도 말라고 그래요. 저 아예 그냥 자소서를 그냥 쓴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래서 본인의 인생 그래프 같은 걸 한번 쫙 그려놓고 보면 한 번 잘 그려놓은 인생 그래프는 자소서 쓸 때마다 써먹어요. 그래서 이미 사례를 백과사전처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문안을 봤을 때 알맞은 것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게 옳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게 여러 개의 자소서를 써야 하는 대한민국 현대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가장 맞더라.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좋은 자소서의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변형해 가면서 틀을 맞춰서 쓰잖아요. 그렇게 할 때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한 6개월에 한 번쯤은 돌려가면서 해보시길 제가 늘 추천드려요. 왜냐면 내가 몰랐는데 발견하는 나의 삶의 사례가 또 있거든요. 아주 어릴 때 기억부터. 왜냐면 저는 자소서를 쓰느라 고생을 해야 되는 시기를 아주 긍정의 뽕 같지만 금뽕을 넣는 것 같지만 본인의 삶이나 스스로에 대해서 반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되거든요. 왜냐면 그냥 자소서 자체를 쓰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내 삶에. 그리고 본인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게 힘들지만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의 어떠한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를 천천히 잘 분석해보는 과정을 갖는 것만으로도 진짜 좋은 경험이 돼요. 그걸 가지고 소재를 찾아서 넣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다른 사람의 삶을 취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하면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행 쓴다고 여기 있죠?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여행을 가서 글을 쓰는 것도 그곳에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근데 나만 느낀 거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은. 나는 그렇게 느꼈으니까. 내가 느낀 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살아온 삶과의 연결고리 안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나만 만났던 사람, 거기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줬어. 왜냐하면 나는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스파크가 튀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어떠한 글이든 쓸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설명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어떠한 글을 쓰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회사에 와서 사업 제안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똑같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업이어야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납득이 안 가면 제안서가 잘 안 써져요. 남의 제안서를 대신 써주는 대피를 하고 있는 애를 제가 아는데 걔가 이제 프리랜싱을 하면서 제가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를 물어보고 그걸 취재하지 않으면 자기도 제안서가 안 나온대요. 왜냐면 어떤 마음으로 쓸 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소서든 여행기를 쓰든 마찬가지예요. 된다. 이게 좀 더 잘 보이죠? 허연이가 더 잘 보이겠죠? 개요. 주제. 뭘로 쓸까요? 저 준비됐어요. 평창올림픽의 주제. 평창올림픽이 소재예요, 만약에. 해피 평창. 제가 너무 글씨가 작나요, 지금? 좀 더 크게 쓸까요? 다 보이게? 확실하세요? 알겠어요. 해피 평창이 주제예요. 평창올림픽에 평창올림픽 지난번 분 때문에 단골로 나오네. 지난번에 우리가 평창올림픽으로 글 쓰지 않았어요? 엄마가 오라는데 설련이 안 들어가고 평창올림픽에서 엄마가 맛있는 거 먹으라는데 짜장면이나 먹고 앉았던 부먹이냐 찡그러기냐를 고민했던 그런 거나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평창올림픽 올림픽에 평창올림픽 왜 하나? 이런 걸 써볼까요? 평창 왜? 이
이게 아주 심오한 글이 돼요. 뭐냐면 이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 자체에 대한 고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1번. 아주 간단하게 평창올림픽 왜 생각해야 되지? 왜? 왜 하나? 그럼 좋냐? 좋다는 거냐? 싫다는 거냐? 알 바 아니라는 거냐? 1, 2, 3 몇 번? 1번. 1번. 좋아요. 먼저 말하는 놈이 장땡이에요. 먼저 말하는 놈으로 갑니다. 좋다. 평창올림픽에서 좋다. 왜? 왜 좋아? 평창올림픽. 평창올림픽 왜 좋을까? 좋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최해야만 편한 시간대에 볼 수 있다. 아, 시간대가 좋다. 시간대 독점. 아, 선점. 시간대 특수. 시간대 볼 수 있다. 라고 나왔다면 왜 봐야 되는데? 왜 봐야 되냐? 왜 편한 시간에? 왜 보냐? 왜? 왜요? 왜? 왜 봐? 왜 봐요? 아니, 시간대에 볼 수 있다면서요? 그럼 사람들이 뭘 궁금해해? 왜 봐야 되는데 그때? 보면 뭐가 좋아? 기분이 좋아. 보면 기분 좋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왜 기분이 좋아? 이게 지금 제가 진짜 근거가 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혀 근거들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계속 주장해요. 시간대 볼 수 있다. 재밌게 볼 수 있다. 왜 재밌는데? 왜 봐? 그러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왜 좋아? 그러니까 왜 기분이 좋냐고요. 사람들이 평창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니까 우리가 편한 시간대에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왜? 했는데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좋아요? 잠을 충분히 잘 수 있어서 아, 좋아. 올라가서 그게 기분이 좋은 이유예요? 아니면 왜 보냐의 이유예요? 시간대 이유예요? 시간대 시간대 특수가 왜? 잠자는데 무리 없다. 이렇게 칩시다. 잠자는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보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좋은 건 시간대가 있으니까 잠자는데 무리가 없다는 건 맞지만 왜 보냐고요. 그러니까 그 경기들을 어쨌든 본다는 전제하에서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왜 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기분이 좋다는 건 본인 판단이에요. 봐봐요. 재밌는 거는 기분이 좋다. 근데 기분이 좋다보다 기분이 좋다. 왜? 재밌다까지 나왔다고 쳐봐요. 재밌다. 뭐가? 평소에는 잘 못 보던 경기들을 누가 평소에 스켈레톤 챙겨보냐고. 응? 그렇잖아요? 누가 팀추월 같은 거 챙겨보고 있어요. 빙속을. 누가 쇼트트랙 그렇게 열광하지만 우리가 동계올림픽 아니면 언제 쇼트트랙 그렇게 열심히 봐요. 컬링 이런 거. 컬링장이 전국 몇 개인지 알긴 하세요? 모른다니까? 다만 못 봤던 경기들을 보면서 다양한 게임을 배우기 이거 가능하다. 이러면 근거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어떤 근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재밌다고 했어요. 기분이 좋아. 왜? 재밌거든. 왜 재밌냐면 평소엔 잘 못 봤던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게임을 알게 되니까 내가 흥미가 나더라고 하면 납득이 가요. 제가 말하는 근거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와야 배우가 짜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오면 배우가 안 돼. 예를 들어 기분이 좋다 해서 끝났어요. 그럼 이 문단은요 시간대가 좋아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본다고? 그래서 평창올림픽이 좋다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평소에 잘 못 보던 경기를 보면서 다양한 게임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좋다 하면 말이 돼요. 무슨 말이야? 기분이 좋아서 좋다. 잠자는데 무리 없어 좋다. 여기 이 정도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글 쓰는데 도움이 되는 근거 재료로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장의 근거가 되라는 말은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근거 수준에 다다르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 계속 하세요. 봐봐요. 여기서도 살릴 수 있어요. 잠자는데 무리가 없다. 왜? 평소에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때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토리노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서 했어요. 그래서 시간대가 그렇게 편하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토리노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토리노의 경우 혹은 소치의 경우 마찬가지죠. 토리노나 소치의 경우, 밴쿠버의 경우 뭐 이런 이게 사례를 하나 들 수 있어요. 우리 연하 선수의 경기를 진짜 막 새벽 4시에 봤다 막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그때 자기는 피겨를 너무 좋아하는데 김연아 경기를 너무 늦은 시간에 봐야 해서 뜬 눈으로 세웠더니 다음날 직장 생활에 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학교 가기가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좋아하는 선수 경기도 보면서 잠도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이게 좋다까지가 나오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제일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대 특수, 아 좋아. 그럼 왜 보냐? 한 번 더 해볼까요? 좋다. 만약에 싫다라고 했다고 쳐봐요. 싫다. 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적자가 날 수 있다. 근데 적자가 왜 나는데요? 평창 경기장까지 접근하기 어렵다. 누가? 일반 국민들, 그 관객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관객 접근성이 떨어져서 적자가 날 수 있다. 외국에서도 많이 오는데? 라고 반론이거든요. 올림픽과 설 연휴를 갖춰서 외국인들이 막상 평창 가는 교통편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아, 설 연휴로 경강선 매진. 이 말이죠. 매진이라서 말이 안 돼. 왜냐면 외국인들은 어쨌든 간에 미리미리 다 예약하고 올 텐데요. 설 연휴. 그럼 보통 이렇게. 아, 그게 있었어요. 그럼 사례를 들면 돼. 아, 다 필요 없어. 사례로 승부하세요. 네. 오케이. 아, 콜. 됐어. 인정. 그래서 관객 접근성이 떨어져서 적자가 날 수 있다. 적자가 나서 뭐가 제일 안 좋다까지 나오면 제일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적자 나면 지방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지역 경제? 이거 적자인데 국가 적자 아니에요? 지역 아, 지역 경제로 그렇게 간다고? 오케이. 지역 경제가 어려움.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지만 홍보 효과는 톡톡히 누리지 않았나? 이렇게 반론이 오면 올림픽의 경우에는 홍보 효과가 과장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아니다. 연구 결과를 승부한다. 좋아요. 좋아. 이렇게 하면 되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 홍보 효과가 실제로 연구 결과라던가 아니면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있었죠. 이러저러해서 사실 동계올림픽의 경우는 하계올림픽과는 달리 동계올림픽 자체가 하계올림픽보다는 홍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평창올림픽 적자를 면치 못할 거라는 그 전망이 다수 있죠. 그 다수를 써보면 다수 있다. 누구의? From whom? 이것을 좀 이해가 되세요? 재밌다. 문장 아예 안 써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 싫다 했으면 또 이렇게 뭐 적자가 날 수 있다. 근데 내가 평창올림픽 싫다라고 했는데 적자는 왜? 이상한데? 해피 평창올림픽 싫다. 적자가 날 수 있다. 적자가 나는 게 본인이랑 뭔 상관이에요? 내세금이 왜 적자를 맺고 들어간대? 아,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강릉 분이세요? 적자가 날 수 있다. 세금이 셀 수 있다. 세금 누수. 세금이 누수될 수 있어.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좋아요. 이 정도 할 때도 뭐 괜찮아요. 좋았네. 다양한 게임들을 부릴 수 있다. 즐거웠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재밌네. 알바 아니다. 이렇게 쇼트트랙 거리서 쫙 끝!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예를 들어서 반바퀴씩 앞서. 그럼 얼마나 재미없겠어. 아이고 반바퀴씩 또 앞서가는데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 어쨌든 이해가 되세요? 괜찮네요. 관람료가 비싸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없다. 근데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없는 거랑 내가 알 바 아닌 거랑 무슨 상관이지?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아 그치 이렇게 하면은 나는 관심 없다. 여기까지 오면은 글은 안 써도 돼요. 나는 관심 없어서 내가 관심 없어도 내가 알 바 아닌데 내가 글을 왜 써요, 그죠? 내가 알 바 아닌 이유는 사실은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걸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관람료가 비싸.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근거로 쓰려면 자고로 여기서 내 생각에 자고로 국제 행사라 함은 국제 행사와 스포츠 정신을 잘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 올림픽 정신을 계승했을 때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베리어 프리로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평창 올림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료가 너무 비싸서 모두가 정확하게 동등하게 즐기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 수는 있어요. 들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더 가자면은 관람료가 비싸다는 것도 다른 거지만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 내가 알 바 아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경기에 대해 국제 스포츠 경기 자체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경쟁을 강조해서 사실은 많은 선수들이 다양한 비용을 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죠. 개인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운동을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리와 많은 부패를 얼룩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올림픽에 우승한 선수들만 이렇게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이 구조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에서 이렇게 막 그 트로피 바꿔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빙상연맹 자체도 늘상 말이 많죠. 빙상연맹 자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문제들 제기한다던가 특히나 무술 종목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전 플레이나 이런 것들, 뭐 뒷돈들이 오가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명을 해본다면 뭐 소년체전만 가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 자체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올림픽에만 우리가 너무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사가 되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근거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이어야 쓸 때 도움이 되지 아시겠어요? 이런 글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되게 잘했던 이 좋다를 봤을 때 평창 올림픽이 되게 좋다. 실제로 평소에도 잘 못 봤던 경기를 다양하게 배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더군다나 이번에 평창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모두가 편안한 시간에 업무를 마치고 쉬는 타임으로 다양한 경기를 즐길 수 있어서 시청률도 높고 스포츠 종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문단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해되세요? 다행입니다. 다음 시간에 서본결을 한 번 더 짚어보면서 본인이 쓰고 싶은 주제 하나씩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문단이라도 한번 써보게, 개요라도 한번 짜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